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이던 시절부터 몇 년간 있었던 저와 시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요즘 세대들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니 스마트폰이니 하는 기기들이 집집마다 있고 사람들 각자 한 대씩 있다지만 80년대 중반 출생인 저의 세대에선 국민학교나 초등학교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는 생소한 물건이었어요. 집집마다 있던 시대는 더더욱 아니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남들보다는 조금은 특별한 유년기를 보냈던 셈이에요. 국민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집에 컴퓨터 2대가 있었고 덕분에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가깝게 자랐거든요. 맞춤법 배우고 구구단 외우듯 말이죠. 그 시절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면 일찍이 세상을 떠난 친정아버지가 컴퓨터 공학 박사셨던 덕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컴퓨터 공학 박사 친정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랐어요. 친정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프로그래머가 되었고요.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IT 벤처기업을 창업해 사장이 되기도 했죠. 예를 들어 생활 속에서 설명하자면 컴퓨터나 휴대폰에 보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나 카카오톡 같은 것들요. 그 외에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프로그래머라고 해요. 그게 바로 저의 직업이자 사업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막 결혼한 30 초반일 적부터 저는 이미 장래를 크게 촉망받던 프로그래머였어요. 해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공모전에서 수차례 순위권에 들었을 만큼 능력이 뛰어났죠.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탄탄대로인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유한 프로그래밍 기술력만큼은 해외에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분명 발군이었지만 기술자로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벤처기업의 사장으로서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 팔아서 수익을 거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영구직과 영업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저는 영업직보다는 영구직에 가까운 스타일이었고 그런 제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는 매 순간순간이 위기일발이었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었던 남편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저의 실력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며 우직하게 응원해 주었어요. 사실 저희 실력이 보잘것 없더라도 남편은 저를 전적으로 응원했을 거예요. 이 남자 무척이나 가정적이면서 대놓고 사랑꾼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남편과 같은 핏줄이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영 딴판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무례하고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식이었어요. 오늘도 PC방에서 밤새다 오는 길이니? 네? 하도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다. 한 남자의 집사람 되는 여자가 허구한 날 PC방에서 밤새 게임질이나 해대면 설거지는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널어놓는다던? 집안일은 남편이랑 서로 일정 나눠서 반반 공평하게 하고 있어요. 정 어려우면 가사도우미 여사님들 모셔올 수도 있고요. 며느리 그 정도 능력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걱정이 어떻게 안 돼? 하나 있는 며느리가 게임에 빠져 사는데. 제발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매번 그렇게 사람 서운하게 하세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페인이 아니라 프로그래머라고요. 컴퓨터나 휴대폰에 쓰이는 프로그램 만드는 직업. 똥이나 변이나 그게 그거지 뭘. PC방 컴퓨터 앞에 죽치고 앉아서는 밤새 담배 연기에 쩔어 지낸다는 거 누가 모를까봐? PC방 아니고요. 직장이에요. 사업 자금 만들어서 만든 회사 사무실이라고요. 직원들 월급 줘가면서 일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라고요. 네? 게임 중독 페인이 돈이 어디서 났다고 직원들 월급을 준다디? 너도 혹시 게임 아이템인지 뭔지를 현금으로 팔아서 돈벌이 하는 거라던? 죄송한데요 어머님. 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더 입씨름할 기운도 없어요. 프로그램 제작 일정도 너무 빠듯하고 납품처도 알아봐야 하고
이만 가볼게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시모는 저의 직업인 프로그래머가 뭔지 제대로 알아보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으면서 그저 담배 연기에 쩔어 지내는 PC방 페인 취급에 구박해대기가 일쑤였죠. 오직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한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요. 그 와중에 또 웃긴 건요. 제가 건강 신경 쓰는 여자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제작에 힘쓰려면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당연히 담배는커녕 술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도 않아요. 그런 저에게 담배 연기에 쩔어 지내는 페인 취급이라뇨. 심지어 제가 술, 담배는 철저히 멀리한다는 걸 누구보다 뻔히 알고 있는 시모가? 그 말인즉 결국 괜히 억지로 트집이나 잡아댄다는 거죠 뭐. 프로그래머라는 저의 직업이 고결한 시모마마 보시기에 못마땅한 직업이라서요. 그렇다고 저와 남편이 시모의 말이나 행동에 매번 잠자코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무리 아랫사람인 아들 며느리라지만 아들 며느리도 사람인데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모가 저의 직업을 두고 억지 트집을 잡아댈 때마다 적극적으로 항변했어요. 저는 프로그래머가 얼마나 고급 인력이며 장래가 촉망되는 직업인지를 어필했고, 남편은 남들은 억대 연봉을 쥐어주고도 못 데려가서 안달인 잘난 며느리를 두고 유독 엄마 혼자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며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럼에도 제 직업을 향한 시모의 편견과 멸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구박만 더 심해질 뿐이었고, 급기야는 또 PC방에서 밤새 회사예요, 회사. PC방 아니고 회사. 저는 지금요, 어머님,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방금 퇴근한 길이라고요. 밤새 담배 연기에 쩌들었, 노 알콜, 노 스모크. 영어로 하면 알아들으시나요? 술, 담배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 사무실에 앉아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러세요, 대체. 이게 하다하다 목소리까지 높이네 아주. 제가 오죽 스트레스였으면 이럴까요. 편견을 아무리 잡아드리려고 해도 눈썹 하나 꼼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잖아요. 아이씨고 말대꾸하는 뽐새가요. 하여튼간에 요즘 젊은 놈들의 새끼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위아래도 몰라보고 보고 배운 데도 없이 말이야. 어머님, 너 맨날 뭘 그렇게 잘났니? 뭐가 그렇게 잘나서 목이 뻣뻣해? 까놓고다가 여자가 다른 남정네 페인들이랑 섞여서 밤새 컴퓨터 키보드나 두드리는 일이 어디 정상이라디? 여기서 여자가 왜 나와요? 그 프로그래머 식갱인지 게임 페인인지가 구분도 안 되거니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직업은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다. 그럼요. 그럼 여자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직업이 대체 뭔데요? 자고로 말이다.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직업이란 말이야. 여자답게 조신하고 얌전하니 교수 아니면 교사, 그것도 아니면 주방에서 일하는 한식 연구원이라던가 뭐니 해도 집에 들어앉아 살림이나 거두는 가정주부를 최고로 쳐주긴 하지만 왜요? 얘기 나온 김에 붓글씨도 쓰고 매낭국죽도 치고 그러죠 뭐. 집안에 틀어박혀서 조신하게. 붓글씨랑 매낭국죽은 남자들이나 가질 수 있는 취미야. 여자라면은 응당 여자답게. 네 쇼누이가 잘하는 꽃꽂이 같은 취미를 가져야 하는 법이고. 알아들어? 이쯤 되니 내가 지금 듣고 앉아있는 것이 말인가 막걸리인가 싶더라고요. 암튼 상황이 이러니 시모를 마주하는 모든 순간 저희 부부의 참을성이 한계를 향해 치닫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무리 시모가 다른 시모들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라고는 해도 고지식도 정도껏 고지식해야지. 이 정도면 고지식을 넘어 무식할 지경이잖아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수시로 인내의 한계를 맞닥뜨리거나 말거나 시모의 만행은 갈수록 심해졌죠. 급기야는 저희 회사에 아주 출근 도장을 찍어대듯 들락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가 컴퓨터를 싫어하는 거 아니었냐고요? 당연히 싫어했죠. 싫어하는 공간에 직접 행차할 만큼의 목표와 욕심이 있으니까
싫은 거 꾹 참아가며 들락거렸던 거고요. 그 목표와 욕심이란 바로 PC방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깨끗하구나. 호레비 냄새랑 담배 냄새에 쩔어있지도 않고. 회사니까요. 일해서 돈 버는 회사. 당연히 깨끗해야 하는 거죠. 깨끗해야 업무 능률도 오르고요. 사장인 척 행세하기는 꼴랑 프로그래머 식갱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라고? 어머님, 솔직히 프로그래머 식갱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키보드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나 쳐다보고 앉아있는다던? 그렇게 돈 같지도 않은 몇 푼이나 벌어오면 누가 고마워는 한다디? 한심하겠으리? 말씀 가려하세요. 여기 프로그래밍 회사예요. 지금 그 말 직원들 귀에도 다 들릴 거라고요. 기왕 들은 김에 이 말까지 전부 들으라지. 직업 같지도 않는 직업일랑 당장 때려치우고 회사 같지도 않은 회사도 이참에 같이 접어버리고 사업 접은 돈으로다가 네 신우한테 꽃꽂이 학원이나 하나 차려주려무나. 그쪽이 사회적으로도 훨씬 값어치 있는 일 아니겠어? 그건 또 무슨 말이래요?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 살게 구는 것도 모자라서 사업 정리한 돈으로 신우이 꽃꽂이 학원을 차려주다뇨. 아니, 어머님이 언제 제 사업에 10원 한 장 보태준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사업 자금은 안 보탰어도 내 배 아파 낳은 귀한 아들내미 너한테 장가 보냈잖니. 신우이 학원 차려주라고 말할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와, 그럼 어머님, 혹시 지금까지 아들 장가 보낸 유세 떨었던 거였어요, 저한테? 아니, 그렇게 제가 이래저래 싹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결혼은 어떻게 허락했는데요? 잘못 알았어. 뭘요? 너 그 친정아버지란 양반이 무슨 박사였다길래 난 의사 선생님 같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지. 쓰잘데기 없는 컴퓨터 공학 박사인 줄은 몰랐어요. 아주 까맣게.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더라면 당연히 결혼 안 시켰지. 제 친정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요. 일찍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이랑은 얼굴도 못 본 친정아빠가 대체 뭐가 그렇게 밉다고요. 딸한테 몹쓸 일이나 가르친 몹쓸 양반이니까. PC방 페인 꼬라지 딸한테 물려준 사람이 바로 사돈이니까. 아,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서 사돈이 일찍이 저승길 간 거였니? 컴퓨터 전자파 맞아가매 줄담배까지 피워대서? 지금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더 험한 소리 듣기 싫으면 이쯤 해서 사업이고 프로그래머 식갱이고 싹 정리해. 정리한 돈으로 네 신우이 꽃꽂이 학원이나 차려놓거라. 그리고 나서 정생계가 걱정이거들랑 신우이 꽃꽂이 학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가 아니면 쌤이 젊을 적처럼 재봉틀 공장이나 다니면 돼. 그게 사회문화적으로도 올바르다고 인정받아왔던 여성의 삶이니까. 시모가 쏟아낸 말은 인격 모독이었어요. 좋은 날 좋은 장소에서 들었다고 해도 속이 열댓 번도 더 뒤집어지고도 남을 만큼 심각한 폭언들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장소까지 너무 안 좋았어요. 시모가 프로그래머를 대놓고 무시해대는 언사를 날리던 곳은 동료들이 일하고 있는 저희 회사 사무실이었잖아요. 당연히 시모에게 극대노했죠. 저는 그런 동료들이 시모에게 몰매를 내놓기 직전에 시모를 사무실 밖으로 간신히 빼냈어요. 그래 놓고는 목숨줄 부지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디 겁도 없이 프로그래머들이 가득 들어찬 사무실에서 함부로 그런 망발을.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할 말 안 할 말 장소는 가릴 줄 알아야죠. 그래서 너 지금 CM이 살렸다고 유세 떠는 거니? 목숨줄 구해내었으니 며느리 앞에 머리라도 숙이고 설설 기어가면서 살라 이거야? 컴퓨터 페인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겁도 없이? 그때 저희 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던 남편이 저와 시모에게 급하게 달려왔어요. 남편은 시모의 만행에 분노한 동료들을 간신히 다독이고 뒤따라 나오는 길이었고 당연히 남편 또한 시모의 막말 전부를 보고 들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시모에게 차갑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뭘 그만해? 내가 뭐 얼마나 못할 일을 했다고?
못할 일이지. 사람이라면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말이지. 무슨 말? 프로그래머 식갱이랑 PC방 페인이랑 똑같다는 말? 누가 뭐래도 그건 사실 아니니? 그건 그냥 엄마 혼자만의 편견일 뿐인 거지. 프로그래머랑 PC방 페인이 어떻게 같냐고요. 누누이 말했지만 프로그래머가 얼마나 고급 인력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인데. 그리고 오늘 엄마가 저지른 제일 큰 잘못은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욕보였다는 거야. 욕도 그냥 욕이 아니라 와이프가 세상 제일 존경하는 아버지를 욕한 거라고요. 알았으면 이제 꼴사나운 모습 그만 보이고 사과해요, 제발. 잘못은 누가? 난 맞는 말만 따박따박 했어. 근데 사과를 왜? 그것도 PC방 페인 집안 종자한테 내가 왜? 좋아요. 그러면 정 사과가 하기 싫으면 그럼 그냥 나랑 와이프가 그만할게요. 엄마, 아들, 그리고 며느리 이제 그만하겠다고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 계집 따위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디 엄마를 등지겠다는 소리를 함부로 입에 담아. 세상 편견과 고집으로 살아봤자 엄마한테 남는 게 뭔데요? 대체 뭐가 남냐고요? 지금 이런 행동 결국에는 엄마가 엄마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꼴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 지금 나랑 와이프가 엄마를 등지고 떠나는 것처럼? 그때 남편이 시모에게 던졌던 말은 의절의 말이었어요. 의절을 말한 남편은 저한테도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라며 권해주었죠. 하지만 저는 시모를 외면하며 돌아섰어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요.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고 보여주는 타입이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와 의절하게 되었고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시모의 코를 꺾어 놓으리라 다짐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전념했어요. 부단한 노력 끝에 첫 해외 계약을 따낼 수 있었고 이후로는 줄줄이 프로그램 납품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어느 대학교 캠퍼스에서 시모와의 악연이 아주 짧게나마 다시 이어졌었어요. 그때 시모는 대학교 내 자판기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판기 사장이 아니라 자판기에 물건 채워놓고 청소하는 일용직이요. 말하자면 청소 아르바이트와 비슷한 거였어요. 지난 몇 년 사이 시모는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 시누이에게 꽃꽂이 학원을 차려주었는데 시누이의 꽃꽂이 학원이 쫄딱 망해버린 탓이었어요. 그렇게 그날도 대학교 캠퍼스에서 자판기를 청소하고 있던 시모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넘은 저와 만났죠.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판기 근처를 지나가던 저를 시모가 먼저 발견했던 거죠. 시모는 대뜸 청소하던 빗자루를 들고는 저에게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휘두르더라고요. 와, 깜짝이야. 대학교 자판기 청소하면서 지낸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 줄도 몰랐고 우리 학교인 줄은 더더욱 꿈에도 몰랐네요. 시끄럽고 너 나한테 혼 좀 나야겠다. 뭐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일단 진정하시고 이게 무슨 추태냐고요. 저한테도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적 체면은 옌벼? 시애미가 정신 나간 며느리 혼이라도 내서 사람 만들겠다는데 어디 누가 감히 뭐라고 한다던. 정신 나간 며느리라뇨. 학생들 앞에서 말이 너무 심하네요. 말씀이 심하긴 이거사. 너 이러려고 시댁과 등을 졌다더냐? 나이 30 중반이 넘어가도록 꼴랑 먹고 놀며 대학생 놈들이랑 PC방이나 마음껏 몰려다니려고? 또 그딴만이나 늘어놓는 시모가 가슴 한편으로는 불쌍하더라고요. 자식 부부에게 의절까지 당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건 시모라는 사람은 애초에 구제불능이라는 뜻일 테니까요. 고지식과 몰상식도 시모 정도면 일종의 불치병인 셈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시모의 망발에 굳이 대꾸하려 들지 않았어요. 대꾸해봤자 시모의 편견을 고치기는커녕 지루한 말씨름만 줄줄이 이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말없이 아무 반응도 없이 그저 어디 바람이 부나 하는 태도로 돌아설 뿐이었죠. 제가 돌아서던 그때 혼자 바락바락 악을 질러대다가
혼자 격분해버린 시모가 저에게 빗자루를 휘두르려고 했어요. 저를 향해 휘둘러지는 빗자루에 크게 놀란 대학생들이 시모를 뜯어말리며 외쳤어요. 할머니 누군데 우리 교수님한테 왜 이러세요? 뭐? 할머니라고 했는데요. 그거 말고 다음에 했던 말. 우리 교수님이요. 대학생 하나가 우리 교수님이요 하는 말을 꺼내기 무섭게 그제서야 모든 사태를 파악한 시모가 얼굴이 허옇게 질려버린 채로 털썩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는 시모에게 명함 한 장을 쿨하게 건네며 쐐기를 박았죠. 컴퓨터공학과 교수 신지혜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나도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 학생들 앞에서 추태는 삼가달라고. 지난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로그래머로서 크게 인정받은 저는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되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로서도 큰 재산도 이루었고 컴퓨터공학 박사였던 친정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는 꿈까지 전부를 이루어낸 셈이었습니다. 시모와 의절하며 다졌던 프로그래머로서 반드시 성공해서 언젠가는 시모의 콧대를 꺾어놓겠다는 다짐 또한 이루어낸 셈이었고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암튼 그날 저는 너무 놀라 어버버거리는 시모에게 고마워요. 당신한테서 받았던 멸시가 없었더라면 내가 철치부심할 일도 없었을 거고 만약 그랬더라면 몇십억대의 사업 수익을 거두어들이는 나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랬다면 내가 지금처럼 교수가 될 일도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아 맞다. 한국말로 해도 잘 못 알아들었죠 아마. 그래놓고는 후회에 빠져 차마 대꾸도 못하는 시모 앞에서 보란듯이 자리를 떴어요. 시모의 자판기 청소도구 리어카 옆에 주차되어 있던 번쩍번쩍 윤이 나는 벤츠를 타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가치관도 갈수록 복잡해지죠. 시모의 세상의 컴퓨터는 PC방 폐인들의 오락기에 불과했지만 저의 세상에서의 컴퓨터란 높은 생산력과 부가가치를 가진 직업이자 산업이었던 것처럼요. 물론 모든 변화에 맞추어 살 수는 없어요. 모두 맞추어 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새로 변한 세상과 가치관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해하려 들지도 않고 그냥 억누르려고만 한다면 그건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꼴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요? 시모처럼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너와 나의 차이를 상호 존중해 가면서 두루두루 원만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 아닐까요? 근래에 발생했다고 전해지는 고부 갈등들의 많은 경우에서 서로의 편견과 아집이 주요 원인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인생 선배님들 앞에 30대 한참 어린 인생 새내기가 감히 한 말씀 올려보았습니다. 인생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아들을 장가보낸 엄마예요. 한때 아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던 저에게는 이번 아들의 결혼식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에 제가 벌였던 과오와 그로 인해 맺어진 인연 때문이었죠.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길 바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내 마음대로만 되나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미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네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저는 남편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더욱이 용서할 수 없었던 건 남편의 외도 상대가 다름 아닌 제 고향 친구라는 거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함께 서울의 상경에 동고동락해온 친구는 제게 있어 친자매보다 가까운 사이였고 누구보다 속 얘기를 많이 나눈 친구예요.
그래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썩은 가지 잘라내듯 쳐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함께 해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제 기억 속엔 친구와의 추억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 기억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고통스러울 수밖에요. 남편이요? 남편한테는 그다지 미련이 없었어요. 신혼 초부터 여자 문제로 말썽을 피워온 인간인지라 애저녁에 마음에서 지웠거든요. 그럼에도 부부의 연을 끊지 못했던 건 하나뿐인 아들 때문이었어요. 내 아들이 부모의 이혼 때문에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신념마저 무너지게 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제 아들의 한마디 때문이었죠. 제발 내 탓 좀 하지 마. 지긋지긋해. 나 때문에 참고 산다고? 웃기시네. 엄만 그저 혼자 살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 핑계 좀 대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했어요. 지도 남자라고 아빠 편을 드는 꼴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애비고 자식이고 꼴도 보기 싫었어요. 이 인간들과 더는 한 공간에 머물기 싫을 정도로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집을 나오기로요. 절이 싫으면 중이 나와야지 어쩌겠어요. 어디 나 없이 니들끼리 잘 살아봐라 하는 심정이었죠. 홧김에 짐을 싸들고 집을 나오긴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지금껏 집안 살림만 하고 살아온 제가 갈 곳이 어딨겠어요. 제일 친한 동물하고 하나 있는 건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마당에 말이에요. 그렇다고 친정으로도 갈 수 없었어요. 이날 이때까지 효도도 한번 못하고 그렇게 산 주제에 40줄에 들어 남편과 자식 버리고 집 나왔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알르니 죽지. 막막한 심정에 정처 없이 길을 걸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살면서 남의 가슴에 못 박은 적도 없고 남보다 더 갖겠다고 악다구니를 써본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친 건지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나 몰라요. 날은 저물고 갈 곳 없는 발걸음은 제 가방보다 더 무거웠어요. 그래, 몸내일 곳이나 찾자 했는데 맙소사, 여관비가 3만 원이나 하지 뭐예요? 그땐 제가 세상 물정도 모르던 때라 여관비 3만 원이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는데 여관 주인은 방달라는 말도 않고 서 있는 제가 한심해 보였는지 한숨을 쉬며 손가락으로 길 건너 찜질방을 가리키더군요. 정 안 내키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길 건너 찜질방에나 가봐요. 거긴 7,000원이면 될 거요. 참, 3만 원도 손 떨려 못 쓰는 인사가 무슨 주변머니로 집은 나왔나 몰라? 비꼬는 듯한 여관 주인의 말투에 그동안 억누르고 살았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나왔어요. 아줌마가 뭘 한다고 그래요? 내가 집을 나오든 말든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3만 원이요? 그깟 돈이라면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젠 상전처럼 받들고 살 남편도 없고 내 등골 빼먹고 살 아들도 없으니까 그깟 돈 좀 쓴다고 무슨 대수겠어요? 나도 이젠 나한테 돈 써가며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아요. 서슬퍼런 제 말에 여관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안 됐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에 더 화가 났어요. 나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에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서글펐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동정을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친구 부인이랑 바람난 남편놈이나 친구 남편이랑 노란한 친구년이나 그런데도 지 아빠 편을 드는 아들이나 다 꼴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싫은 건 바로 저였죠. 이런 와중에도 돈 3만 원에 벌벌 떠는 제 자신 말이에요. 그래서 분풀이하듯 소리쳤어요. 여기 3만 원 있어요. 방 주세요. 씩씩거리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내밀었더니 아주머니가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방 열쇠를 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싸구려 여관방에서 무려 열흘이나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여관 주인이 제 방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내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집에 들어가요. 남편이랑 자식도 있을 텐데 언제까지 여관방에서 이러고 있을 거야. 나야 돈 벌고 좋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러니 그만 집에 들어가요. 네? 이것도 인연이라고 그간 정이 든 여관 주인은 제 걱정을 해주었어요. 그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받아본 적 없는 위로 때문인지 저는 제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죠. 그러자 주인 여자는 자기 일처럼 광분하더니 며칠 뒤 제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어요. 그깟 논팽이 있고 자기 힘으로 벌어서 신나게 쓰고 살라고요. 여자는 자기 몸 건사할 돈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이득이야. 미쳤어? 바람난 남편에 싹퉁머리 없는 아들 뒤치다꺼리하며 살게. 일단은 먹고 잘 곳이 필요하니까 입주 가능한 곳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그동안 살림만 하고 살았으니 남의 집 살림도 할 수 있을 거 아냐. 여관주인 소개로 간 곳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입주가정부로 일하게 되었는데 주인집 내외가 인품도 좋고 일도 힘들지 않아서 지낼만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한 3년 정도 일했을까요? 어느 날 집으로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니 이제 그만 화 풀고 집에 갑시다. 내가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하지만 우리 영민이 생각은 해야지. 그게 요즘 통 마음을 못 잡고 살아. 흥신소를 통해 제가 있는 곳을 알게 된 남편은 울먹이며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마음에서 멀어진 남편의 사과는 그리 제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배로 낳은 자식놈은 못내 사무치도록 그립더군요. 그래서 아들놈 근황을 물었더니 글쎄, 당신 나가고 마음을 못 잡더니 얼마 전엔 누구랑 싸웠나 얼굴이 엉망이 돼서 왔지 뭐야. 게다가 눈을 심하게 다쳐서 하마터면 실명할 뻔했다고.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달려가 3년 만에 아들을 만났어요. 그 사이 키는 삐쭉 커서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지 피부는 거칠하고 삐쩍 골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그간 야속했던 마음은 눈 녹듯 사그라져 버렸고 이게 모두 내 탓인 것만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주인집 사모님한테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아들 때문에라도 내가 집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요. 처음엔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이러는 줄 알았던 사모님은 얼마를 올려주면 되겠냐고 묻더군요. 사모님, 설마 제가 자식 새끼 팔아서 돈을 올려받겠다고 이러겠어요?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끼리 어쩜 그런 생각을 하세요. 3년 넘게 저를 봐오셨으면서 저를 그렇게 모르세요? 정말 서운해요, 사모님. 제가 울먹이며 한 소리 했더니 사모님은 너무 미안해하시며 사과하셨어요. 그리고는 의외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파출로 나와달라고요? 어차피 돈은 벌어야 하잖아요.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벌 생각 말고 우리 집에 파출로 오면 되잖아요. 우리 유경이도 아주머니한테 정이 너무 많이 들었고 바깥 양반도 아주머니 음식이 입에 맞다고 좋아하거든요. 어때요? 생각 있어요? 따지고 보면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요. 이렇다 할 기술도 없는 제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와 살면서 입주가정부로 살던 집에 파출로 나가게 되었어요. 3년 만에 집에 들어간 저는 나 때문에 아들 녀석이 다친 것만 같아 아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혹여 우리 애가 삐뚤어지기라도 한다면 그건 모두 내 탓이라고 생각했죠. 다행히 그 후로 아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착실히 학교 생활을 해 나갔어요.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 몰라요. 그 후 아들은 그동안 떨어졌던 성적을 만회하느라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죠. 서울에 있는 4년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없는 살림에도 열심히 해준 아들이 자랑스러운 나머지 눈물이 다 나더군요. 아들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남편과는 여전히 냉랭한 사이였어요. 물론 남편은 저와 잘 지내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긴 했지만 제가 완강히 거부하자 곧 제 풀에 꺾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였죠. 이런 내막을 모르는 시집 식구들은 제가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한다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요.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네 남편을 그렇게 쥐잡듯 잡고 사니? 니네 친정부모가 그러라고 가르치디? 아무리 보고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어디 시부모 앞에서까지 남편한테 그따위로 굴어. 네가 소박을 당해 봐야 정신을 차리겠니? 소박이요? 그러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근데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가정교육 운운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전에 아버님이 동네 다방 레지랑 유원지 놀러갔을 때 어머님이 아버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똥바가지 퍼부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전요, 그보다 더한 상황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제가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어머님 아들이 무사한 줄이나 아시라고요. 어디 붙어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내 친구랑 그러고 다닌대요.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 저 인간 똥물에 튀겨 죽여도 시원찮아요. 되지도 않는 시어머니 노릇하려다가 오히려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격이 된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제게 남편 문제로 타박은 하지 않았어요. 다른 문제로는 좀 했지만요. 하지만 전 그때마다 당신 아들 바람핀 얘기로 어머님 입을 틀어막곤 했어요. 결국 어머님은 당신 아들 잘못 탓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며느리 입을 가장 무서워하셨어요. 제 입장에선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남편 또한 지은 죄가 있어서 제 앞에선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살았어요. 그렇게 과거와 싸워가는 사이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들 녀석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집으로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 마음 먹었던 저는 약속 당일 아침부터 솜씨를 부려가며 음식 준비를 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들끼리 싸우지 않고 금슬 좋게 살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며느리감 얼굴을 본 순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너 유경이 아니니? 글쎄, 아들 녀석이 데려온 여자가 바로 제가 입주 가정부로 일했던 사장님 댁 고명딸이지 뭐예요. 안 그래도 며느리한테 남의 집살이 한 걸 들킬까봐 노심초사했던 저는 완전 망연자실했지 뭡니까. 그래, 따로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너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내가 다른 거 안 바란다. 쟤 유경이만 아니면 돼. 쟨 절대 안 돼.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쟤니? 너 엄마가 며느리 앞에서 고개 숙이고 살길 바라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면 당장 헤어져. 왜 대답 못해?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엄마, 혹시 유경이네서 가정부 했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유경인 그런 일로 엄마 힘들게 하래 아니니까. 겪어봤으니 엄마가 더 잘할 거 아냐. 주인집 딸이 하도 착하고 예뻐서 며느리 삼고 싶었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놈아. 내가 빤스까지 빨아입히던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여. 그래서야 어디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 위신이 서겠냐고. 너 그렇게 유경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이 엄마 죽은 다음에나 해라 이놈아. 저는 버럭 화를 냈어요. 그 바람에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은 유경이가 베란다로 달려나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고는 제발 자기 좀 받아달라고 애원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 착하고 여린 것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정하는데 어찌나 마음이 짠하고 안타깝던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런다고 순순히 받아줄 일이 아니었어요. 설사 제가 받아준다 쳐요.
사장님 댁에서 이혼사를 허락하겠어요? 어린 반푼도 없는 얘기죠. 내 아들 가슴에 대못이 박힐 게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허락을 해요? 유경이한테 미안하지만 일찌감치 제 손에서 끝내는 게 낫죠.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 유경이를 끝내 집 밖으로 내몰았어요. 그날 밤 유경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온 아들은 제게 많이 서운한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유경인 엄마가 자기 집에서 이랬다고 함부로 할 사람 아니에요. 알고 있어. 내가 나 창피하다고 이러는 줄 아니? 너 때문이야 이거사. 네가 내 아들인 거 알면 그 집에서 이 결혼 하자고 하겠니? 내 자식 가슴에 대못 박힐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차라리 내가 반대해서 못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고집 그만 피워. 네가 뭐래도 이 결혼 절대 안 되는 거니까. 더 이상은 너 상처밖에 안 해. 지금도 너 놓고 혼자 집 나갔던 게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지 알아? 네 눈가에 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가슴을 친다.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다시는 너한테 그런 상처 주기 싫다. 하물며 남이 그러는 건 더 못 봐. 그제야 아들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없이 자리를 떴어요.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안사돈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요. 저는 애들 문제라면 그럴 거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쪽에서도 반대하고 있으니 지들이 제 풀에 꺾여 조만간 그만두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재혁이 어머니,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만나 뵙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양가 내외는 서울 모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차피 결혼을 시킬 것도 아니라면 굳이 만날 이유가 있겠냐고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말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 집 일을 그만둔 지 7년이 넘었지만 소탈한 모습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안사도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두 손을 꼭 잡고는 그간 어떻게 지냈냐며 안부부터 물어왔어요. 그 덕분에 어색할 줄 알았던 분위기는 다행히 부드럽게 흘렀어요. 몇 마디 나누다 보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 유경인에서 일을 할 때에도 안사도는 부리는 사람 대하듯 하지 않고 마치 동네 언니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었거든요. 그렇게 가벼운 일상 인사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는 부드럽게 흘렀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시작은 바깥사돈이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다름이 아니라 정훈이 어머님께 감사 인사와 함께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5년 전 우리 유경이가 한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서 안 나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물어도 대답도 않고요. 유경이를 통해서 며칠 전에야 그 이유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15년 전 제가 유경인에서 입주가정부로 일한 지 반년쯤 된 때였어요. 유경이가 독서실을 간다고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뭘 빠뜨리고 갔나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겉옷이 찢긴 채 속에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얼굴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대답도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이나 방 안에 틀어박혀 밥도 안 먹고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내외가 아무리 방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불러도 요지부동이었어요. 학교도 가지 않은 채 말이죠. 그런 유경이를 방에서 꺼낸 건 편지 한 통이었어요. 당시 유경이가 펜팔을 하던 친구가 보낸 편지였죠. 보내는 이름도 적히지 않은 편지 봉투에 장유경이라고만 적어보낸 편지였어요. 사장님 내외 몰래 유경이 방 앞에 가서 편지가 왔다고 했더니 잠시 뒤 방문을 빼꼼 열고는 편지만 가지고 가더군요. 그리곤 그날 밤 주방으로 내려와 제게 먹을 걸 달라고 했어요. 며칠을 굶은 터라 쌀밥보다는 죽이 좋을 것 같아서 야채를 다져 야채죽을 만들어 주었죠.
죽 한 그릇 다 먹은 유경이는 내일은 학교에 갈 테니 아침에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제 딸은 아니지만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도시락은 평소 유경이가 좋아하던 반찬으로 싸주었던 기억이 나요. 박가사도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독서실에 가다가 불량배들을 만나 몹쓸 짓을 당할 뻔했다지 뭡니까? 그런데 마침 근처를 지나던 중학생이 유경이를 구해주었다더군요. 그게 바로 사부인 아들인 정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 서버렸지 뭐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 아들이 실명위기에 처할 정도로 다쳐서 돌아왔던 그 일이었죠. 그게 유경이를 구하려다 그랬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다 그런 거라지만 하마터면 내 자식이 눈이 멀 뻔했는데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고 보니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죠. 안사돈이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다짜고짜 사돈이라고 부르지 뭐예요? 사돈,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인연은 인연이었나 봐요. 뭐라고요? 인연이요? 누가 그래요? 사모님한테는 제 아들이 자기 딸을 구해준 은인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유경이는 내 아들을 병신 만들 뻔한 악연으로밖에는 안 보이네요. 사모님한테 유경이가 귀한 것처럼 저한텐 제 새끼가 중하니까요. 그리고요, 저는 이 결혼 결사 반대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애들 결혼 절대 안 시킨다고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에 열이 확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박가사돈이 제 앞에 무릎을 꿇지 뭐예요. 그러자 안사돈도 얼른 무릎을 꿇었어요. 정훈이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 마음은 다 같은 건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정훈이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막상 이렇게까지 과한 사과를 받고 보니 내가 더 못된 시어머니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에 사부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울고 싶은 사람 뺨치는 것도 아니고 이러셔도 전 이 결혼 허락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유경아, 아줌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난 널 며느리로 들이기 싫어.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난 상황이 불편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는 말아다오. 미안하다. 저는 그 길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더라고요. 아들은 저를 보자 제 어깨를 흔들며 자긴 유경이 아니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게 하다하다 술고장으로 지 엄마한테 반항하나 싶었죠. 그래서 아들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옷 정리를 하다가 아들 옷도 치워줄까 싶어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 벽장 안쪽에 종이 상자가 하나 숨겨져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 꺼내봤더니 편지들이었어요. 꽤 오래전에 받았던 편지들인지 겉봉투에 찍힌 우체국 직인이 다 날아가 희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확 들어온 이름이 있었어요. 보내는 사람 난에 적힌 이름이었죠. 장유경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수십 통이나 되는 편지를 다 읽어보았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죠. 편지는 15년 전 유경이가 제 아들한테 보낸 편지였어요. 당시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왔다는 죄책감에 그 또래 애들을 보면 아들 생각에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유경이한테 제 아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귀에 담아들었던 유경이는 저를 통해 들었던 제 아들 학교와 반을 기억해 편지를 보냈던 모양이에요. 편지 내용은 하나같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이 옮겨져 있었어요. 제가 유경이 도시락을 싸며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했던 것, 같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남학생 옷을 보고는
아들 생각에 한참을 그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일과 문득 떠오르는 아들 생각에 눈시울 붉히던 제 모습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들처럼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편지에는 유경이가 제 집으로 제 아들을 초대하는 글이 담겨 있더군요. 엄마한테 마음속으로만 미안해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면서 집 주소를 적어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아들이 그 동네를 찾은 건 유경이 때문이 아니라 나한테 사과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건 바로 저였어요. 유경이는 제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나와 아들을 화해시켜준 장본인이었던 거죠. 유경이가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제 마음을 알지 못했을 거고 그랬다면 지금까지도 자기를 버린 엄마를 미워하며 살았겠죠.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유경이랑 같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안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경이를 불렀죠. 그리곤 오래전 일에 대한 감사와 함께 최근에 제가 가슴 아프게 했던 것들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진 아이를 몰라본 멍청한 아줌마를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유경이는 그런 말씀 마시라며 오히려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15년에 걸쳐 맺어진 인연으로 고부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사이가 좋은 고부를 살고 있답니다. 친구와 남편 때문에 세상의 배신감도 느끼고 그렇게 어느 정도 살아내다 보니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반성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한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좋은 인연들과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